나는 부족함 없이 자랐다. 서울 강남의 2층 양옥집. 마당에는 어머니가 가꾸신 장미가 계절마다 피어났고, 거실에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늘 흐르고 있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식탁 위에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백화점에 가거나 외식을 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셨다. 매일 아침 깔끔하게 다림질된 와이셔츠를 입으시고 출근하셨고, 퇴근하면 신문을 보시며 어머니가 준비한 저녁을 드셨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지만 그건 선택이었다. 대학을 나온 어머니는 결혼 전 은행에서 일하셨지만 아버지의 수입만으로도 가정을 꾸리기에 넉넉했기에 집안일에만 전념하셨다. 나는 그런 집의 외동딸이었다.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영어 과외. 친구들과 명동에 가서 레코드판을 사고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던 시절. 대학에 들어가서는 문학을 전공했고 캠퍼스를 거닐며 시를 읽고 친구들과 토론을 즐겼다. 그때의 나는 세상이 원래 그런 줄 알았다.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당연하고 부모님이 모든 걸 해주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었다. 졸업하면 적당한 직장에 다니다가 괜찮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그만이라고 여겼다. 24살 봄 친구의 소개로 그 사람을 만났다. 그는 공무원이었다. 정확히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26살 청년이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으며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다. 처음 만난 날 그는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고 손목시계는 없었다. 저는 공부만 했어요. 딱히 취미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살 자신은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가 한 말이었다. 친구들은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라며 웃었지만 나는 그 솔직함이 좋았다. 아버지처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무언가 믿음직한 구석이 있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다. 그 집 형편이 어떤데? 공무원은 월급이 적어. 너는 그런 생활을 견딜 수 없어.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어머니도 고개를 저으셨다. 더 좋은 사람 많아. 왜 굳이 고생길을 택하려고 하니? 하지만 나는 들리지 않았다. 그때의 나는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돈이 없어도 집이 좁아도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24살 소녀의 순진한 로맨스였다. 결국 부모님은 허락하셨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결혼 자금은 우리가 대주겠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너희 힘으로 살아라.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마지막 경고였다. 고생할 거라는 예고였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25살 가을, 나는 결혼했다. 신혼집은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였다. 15평, 방 2개에 부엌 하나.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전세금으로 얻은 집이었다. 남편은 결혼 직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구청 말단 직원. 월급은 생각보다 적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다. 나도 일을 하면 되니까. 함께 벌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들 월급으로 못 사나. 집에서 살림이나 잘해. 시댁은 시골 마을에 있었다.
낡은 기와집. 마당에는 장독대가 있었고 부엌은 아궁이가 있는 재래식이었다. 전기밥솥도 없었고 세탁기도 없었다. 모든 게 손으로 해야 하는 곳이었다. 시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셨다. 시동생이 둘 있었는데 모두 학생이었다. 남편은 장남이었다. 이제 내가 우리 집 큰며느리야. 명절 때는 당연히 내가 음식 준비를 다 해야지. 시동생들 뒷바라지도 잘하고. 시어머니의 말씀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하면 원래 그런 거라고 배웠으니까. 첫 명절이 다가왔다. 추석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 섰다. 시어머니가 알려주시는 대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삶았다. 손은 기름 냄새가 배었고 발은 퉁퉁 부었다. 12시간을 부엌에서 보냈다. 저녁이 되어 상을 차렸다. 시댁 식구들이 둘러앉았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둘, 그리고 남편.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며느리는 따로 먹어야지. 어른들이 먹을 때 같이 앉으면 안 돼. 시어머니의 말씀이었다. 나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눈물을 삼켰다. 친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웃으며 식사를 했었는데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저보고 따로 먹으래요. 저도 가족인데 왜 따로 먹어야 해요?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다. 우리 집이 원래 그래. 엄마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어. 이해 좀 해줘. 이해? 무엇을 이해하란 말인가? 하지만 나는 참았다. 결혼 첫 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남편의 월급은 대부분 시댁으로 갔다. 시동생들 학비, 시댁 생활비, 명절 비용. 우리에게 남는 건 얼마 되지 않았다. 당신, 우리 생활비는요? 이걸로 어떻게 한 달을 살아요? 내가 물으면 남편은 늘 똑같이 대답했다. 아꼈어. 나도 어쩔 수 없어. 부모님한테 드려야지. 아껴 쓰라고. 이미 최소한으로 살고 있는데 더 어떻게 아끼란 말인가. 장을 볼 때는 가장 싼 것만 샀다.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가장 저렴한 부위만 샀다. 옷은 몇 년째 같은 것만 입었다. 미용실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동네 저렴한 곳에서 머리를 잘랐다. 친구들이 전화했다. 우리 다음 주에 백화점 가자. 세일한대. 미안, 나는 바빠. 거짓말이었다. 바쁘지 않았다. 그저 돈이 없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 커피가, 밥값이 나갔다. 그 돈조차 아까웠다. 점점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졌다. 친정 부모님과도 거리가 멀어졌다. 어머니가 전화하셨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또 거짓말이었다. 힘들다고, 외롭다고, 돈이 없어서 죽겠다고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했던 결혼이었으니까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3. 사라져가는 나. 결혼 10년째 되던 해 아이가 생겼다. 딸이었다. 작고 예쁜 아기.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함을 아직도 기억한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다. 내가 겪은 고생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딸이야?
아들을 낳았어야지. 우리 집안은 아들이 귀한데. 첫마디가 그거였다. 축하도 격려도 아닌 실망.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다음엔 아들을 낳아야겠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을 낳은 게 죄라도 되는 양 고개를 숙였다. 아이를 키우는 건 온전히 내 몫이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육아를 거들지 않았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일어나지 않았다. 기저귀를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었다. 그건 엄마가 하는 거지. 나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야. 남편의 논리였다. 나는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있었다. 밥을 먹일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아이를 업고 했다. 허리가 아팠다. 밤에는 아이가 몇 번씩 깨서 울었다. 수면 부족으로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뇌졸중이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간병은 당연히 며느리인 내가 해야 했다. 큰 며느리가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시댁 식구들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시동생들은 각자 일이 바빠서 못한다고 했고 남편은 회사를 쉴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나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병원으로 갔다.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잤다.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몸을 닦아드렸다. 시어머니는 의식이 돌아오신 후에도 내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게 전부였다. 퇴원 후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함께 사시게 되었다. 남편이 모셔오겠다고 했다. 나는 반대할 수 없었다. 효도는 당연한 거니까. 15평 아파트에 4식구가 살게 되었다. 나, 남편, 아이, 그리고 시어머니. 방은 2개뿐이었다. 하나는 시어머니가 쓰시고 하나는 남편과 내가 썼다. 아이는 우리 방 한 구석에 이불을 깔고 잤다. 시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셨다. 화장실 갈 때도 부축이 필요했고 식사할 때도 도움이 필요했다.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시어머니를 돌봤다. 아이는 점점 외로워 보였다. 엄마, 나랑 놀아줘. 미안해, 나중에. 나는 늘 미안하다는 말만 했다. 아이와 놀아줄 시간이 없었다. 시어머니 수발에, 집안일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머리는 푸석하고 피부는 거칠고 눈빛은 생기가 없었다. 25살에 결혼할 때의 그 빛나던 소녀는 어디 갔을까?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40년의 무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아이는 자라서 대학에 갔고 졸업 후 취직해서 집을 떠났다. 시어머니는 70대에 돌아가셨다. 남편은 정년퇴직을 했다. 어느새 나는 60살이 되어 있었다. 4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다.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족을 위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가족을 위해. 내 꿈은, 내 취미는, 내가 좋아하는 건 모두 잊어버렸다. 남편은 퇴직 후 집에만 있었다. 매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신문을 봤다. 나는 여전히 아침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예요? 남편이 물었다. 김치찌개요. 또 김치찌개야? 어제도 먹었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재료가 없었다. 생활비가 부족했다. 남편의 퇴직금은
시동생들 빚을 갚는데 다 들어갔다. 당연히 도와줘야지. 형제잖아. 남편의 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친구들은 하나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유럽, 동남아, 제주도.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부러웠다.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다. 딸이 가끔 전화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또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외로웠고, 공허했고, 삶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밤 욕실 거울 앞에 섰다. 60살의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흰머리가 많아졌고, 주름이 깊어졌고, 어깨는 굽어 있었다. 이 여자가 나인가? 한때 피아노를 치고, 시를 읽고, 명동거리를 거닐던 그 소녀가 이렇게 되었는가? 눈물이 났다.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딸을 위해? 그렇다면 나를 위한 삶은 어디에 있었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산다면 나는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다. 안 된다. 무언가를 바꿔야 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산악회 모집 공고. 어느 봄날 아침 동네 게시판에서 그 공고를 봤다. 산악회 회원 모집. 매주 토요일 산행. 초보자 환영. 나이, 성별 무관. 산악회. 나는 한 번도 등산을 해본 적이 없었다. 산이라고는 어릴 적 가족여행 때 한두 번 가본 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초보자 환영. 그 말이 마음을 움직였다.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저 산악회에 가입하려고요.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산악회? 왜? 집안일도 바쁜데.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평생 집에만 있었잖아요. 마음대로 해. 나는 상관없어. 무관심한 대답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허락을 받았으니까. 다음 날 산악회 회장에게 전화했다. 목소리는 중년 남자였다. 친절했다. 어서 오세요. 토요일 아침 6시에 버스 터미널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편한 옷 입으시고 등산화는 없으시면 운동화라도 괜찮아요. 등산화를 사야 하나? 돈이 또 들어간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 쓰고 싶었다. 동네 스포츠용품점에서 가장 저렴한 등산화를 샀다. 5만 원. 비싼 돈이었지만 마음은 설렜다. 토요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조용히 옷을 입고 작은 배낭을 챙겼다. 물 한 병, 김밥 몇 줄. 그게 전부였다. 버스 터미널 앞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15명쯤. 나이는 다양했다. 50대부터 70대까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다. 새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밝은 얼굴의 여자였다. 네, 처음이에요. 걱정 마세요. 우리 천천히 가요. 경쟁 아니에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렸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가슴이 뛰었다. 언제 이렇게 멀리 나온 게 마지막이었을까? 산 입구에 도착했다. 공기가 달랐다. 맑고 차갑고 상쾌했다. 나무 냄새가 났다. 새소리가 들렸다. 도시의 매연과 소음에 익숙했던 내게 이 모든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다. 자, 출발합니다. 회장이 외쳤다. 사람들이 줄지어 걷기 시작했다. 나도 따라 걸었다. 처음에는 쉬웠다. 완만한 오르막길. 걷는 게 즐거웠다. 양옆으로 펼쳐진 나무들, 발밑에 깔린 낙엽,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숨이 차기 시작했다. 다리가 무거워졌다. 땀이 났다. 괜찮으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키는 중간이었고 체격은 단단해 보였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온화했다. 네, 괜찮아요. 천천히 가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산은 도망가지 않아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마음이 놓였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그는 내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1시간쯤 오르자 작은 쉼터가 나왔다. 나무 벤치가 있었고 사람들이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여기서 좀 쉬세요. 그가 말했다. 나는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다. 그도 옆에 앉았다. 처음이시죠? 네. 등산은 처음이에요. 잘하고 계세요. 처음인 것 치고는 페이스가 좋아요. 칭찬이 어색했다. 살면서 칭찬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었다. 저는 이 산악회 시작한 지 5년 됐어요. 그가 말했다. 5년이요? 그럼 여기 잘 아시겠네요. 네. 이 산만 해도 100번은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올 때마다 다르게 느껴져요. 계절마다 다르고 날씨마다 다르고. 산이 그렇게 좋으세요? 좋아요. 산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세상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싶어서 왔어요.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상까지 가면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길은 점점 가팔라졌다. 바위가 많아지고 계단이 나타났다. 숨이 턱까지 찼다. 다리는 후들거렸다. 힘들면 제 손 잡으세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남자의 손을 잡다니. 결혼한 여자가. 하지만 그 순간 그런 생각들이 우스웠다. 나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등산객이었고 그는 친절한 선배였다.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악수할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안정감이 느껴졌다. 그는 나를 이끌어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얼마나 올랐을까? 다 왔어요. 정상이에요. 그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멎었다. 세상이 발밑에 있었다. 구름이 산 아래를 덮고 있었고 멀리 다른 산들이 겹겹이 보였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시원했다. 햇살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 말이 필요 없었다.
평생 처음 보는 풍경이었다. 아니,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자유. 그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발밑에 세상이 있고 머리 위에 하늘이 있고 나는 그 사이에 서 있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 눈물이 났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너무 좋아서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 정상에 왔을 때 울었거든요. 그도 울었다고? 이 단단해 보이는 남자가. 왜요? 힘들었던 일이 많았어요. 그때 그가 말했다. 우리는 바위에 앉았다. 배낭에서 김밥을 꺼냈다. 그도 자신의 도시락을 꺼냈다. 말해도 될까요? 제 이야기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5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암이었어요. 3년 투병하다가 갔어요. 목소리가 낮아졌다. 간병하느라 직장도 그만뒀어요. 퇴직금 다 병원비로 들어갔고 아내가 가고 나니까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 산을 시작했어요.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더라고요. 아내를 보내준 것도 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다 산에서 배웠어요. 자녀분은요? 딸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외국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혼자 사는 거구나.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하지만 견딜만해요. 산악회 사람들도 있고 취미도 생기고 그럭저럭 살아요. 그는 웃었다. 쓸쓸하지만 담담한 웃음이었다. 부인은요? 그가 물었다. 내 차례였다. 남편은 있어요. 집에. 사이가 안 좋으세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솔직해서 좋았다. 나쁘진 않아요. 그냥 없어요. 사이라는 게. 말하면서 깨달았다. 정말 그랬다. 남편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도 미움도 관심도. 그냥 습관적으로 함께 사는 두 사람.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했어요. 그런데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고백이 쏟아져 나왔다.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고 애 키우느라 시어머니 수발하느라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제가 없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이 사라졌더라고요. 목이 메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나를 찾으러요. 그가 내 손을 덮었다. 따뜻했다. 찾으실 거예요. 이미 시작하셨잖아요. 그의 말에 눈물이 터졌다. 나는 정상에서 모르는 남자 앞에서 평생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곁에 앉아 있었다.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정상에서 1시간을 머물렀다. 다른 산악 회원들과 사진도 찍고 간식도 나눠 먹었다. 사람들은 따뜻했다. 누구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하산을 시작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힘들었다. 무릎에 힘이 들어갔고 발목이 꺾일까봐 조심스러웠다. 천천히요. 제가 앞에서 갈게요. 그가 앞장섰다. 나는 그의 뒤를 따랐다. 가파른 계단에서 그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주저없이 잡았다. 이상했다.
남편의 손은 한 번도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는데, 아니, 남편은 내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다.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배려가 묻어났다. 내려오는 길에 작은 계곡이 있었다. 맑은 물이 흘렀다. 사람들이 손을 씻고 얼굴을 씻었다. 씻고 가세요. 시원해요. 나도 물에 손을 담갔다. 차가웠다. 얼굴을 씻었다. 땀과 먼지가 씻겨 내려갔다. 마치 묵은 때가 벗겨지는 것 같았다. 기분 좋으시죠? 그가 물었다. 네, 정말 좋아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네, 올 거예요.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다. 버스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다. 산을 올랐고, 정상에 섰고,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조금 찾은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네. 밥은? 지금 할게요. 나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똑같은 반찬들, 똑같은 재료들. 하지만 기분은 달랐다. 오늘 하루 나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 자유의 맛을 알아버렸다. 그 후로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갔다. 남편은 별 관심이 없었다. 다녀와라는 말뿐이었다. 괜찮았다. 오히려 편했다. 산악회 사람들과 친해졌다. 특히 그 남자와는 자주 대화를 나눴다. 이름은 준호였다. 나는 그를 준호 씨라고 불렀고 그는 나를 영숙 씨라고 불렀다. 영숙 씨, 오늘은 다른 산으로 가요. 단풍이 예쁘대요. 좋아요. 어디든 좋아요. 산마다 풍경이 달랐다. 어떤 산은 바위가 많았고, 어떤 산은 숲이 우거졌고, 어떤 산은 계곡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풍경보다 중요한 건 함께 걷는 사람이었다. 준호 씨는 내 속도에 맞춰 걸었다. 내가 힘들어하면 쉬자고 했고, 목이 마르면 물을 건넸고, 추우면 자신의 장갑을 벗어주었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어느 날 물었다. 왜요? 잘해주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한테요. 영숙 씨 같은 사람? 영숙 씨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요. 평범하지 않아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영숙 씨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60평생 살다가 새로운 걸 시작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단하다니. 나를 대단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리고요. 그가 덧붙였다. 영숙 씨 옆에 있으면 편해요. 제가 또 뭘 보여줘야 한다거나 잘해야 한다거나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뭘까? 이 감정은. 어느 날 산을 내려온 후 준호 씨가 물었다. 영숙 씨, 저랑 차 한잔 할래요? 차요? 네.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어요. 산 내려와서 따뜻한 차 마시면 좋거든요. 망설였다. 남자와 단둘이 카페에?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좋아요. 카페는 산 입구 근처에 있었다. 작고 아늑한 곳이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다. 뭐 드실래요?
커피요. 커피는 카페인이 많아요. 차가 어때요? 유자차 맛있어요. 그럼 유자차요. 그가 주문했다. 잠시 후 따뜻한 유자차가 나왔다. 향이 좋았다. 맛있어요. 그쵸? 여기 자주 와요. 산 다녀오면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산 이야기, 날씨 이야기, 일상 이야기.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즐거웠다. 영숙 씨 집이 어디예요? 미래동이요. 나도 미래동이에요. 어디쯤이에요? 희망 아파트요. 와, 저는 바로 옆 단지예요. 걸어서 10분이에요. 서로 놀랐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살았다니. 그럼 우리 이웃이네요. 준호 씨가 웃었다. 그러게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가까이 산다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그 후로 우리는 가끔 동네에서도 마주쳤다. 슈퍼마켓에서, 공원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영숙 씨, 준호 씨, 마주칠 때마다 반가웠다. 짧게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다. 남편은 몰랐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 내가 어디서 뭘 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조심스러웠다. 이건 뭘까? 우정일까? 아니면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나는 결혼한 여자였고 그도 과부였지만 우리 사이는 그냥 산악회 동료일 뿐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봄이 왔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었고 나무에는 새싹이 돋았다. 공기는 따뜻했고 햇살은 부드러웠다. 어느 토요일 우리는 평소와 다른 산으로 갔다. 그곳은 벚꽃으로 유명한 산이었다. 와, 정상으로 가는 길 양옆으로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다. 예쁘죠? 준호 씨가 물었다. 네, 정말 예쁘네요. 우리는 벚꽃길을 천천히 걸었다. 다른 사람들은 앞서갔다. 우리 둘만 뒤처졌다. 영숙 씨, 네, 할 말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뭔데요? 영숙 씨가 부담스러우면 안 듣는 척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걸음을 멈췄다. 나도 멈췄다. 벚꽃잎이 우리 주위로 떨어졌다. 영숙 씨가 좋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처음엔 그냥 산악회 동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숙 씨 생각이 나요. 산에 가는 이유가 영숙 씨를 만나기 위해서가 된 것 같아요.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저는 영숙 씨랑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요. 이야기 나누는 것도, 함께 걷는 것도,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영숙 씨가 결혼하신 거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솔직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을요. 준호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저도 말을 하려는데 눈물이 났다. 저도 준호 씨가 좋아요. 고백이 터져 나왔다.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준호 씨를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해요. 토요일만 기다려줘요. 준호 씨 목소리 듣는 게 좋고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준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영숙 씨, 네.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나요. 산도 가고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그냥 이렇게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을 잡은 채로 벚꽃이 떨어지는 속에서 이게 사랑일까? 60이 넘어서 느끼는 이 감정이 사랑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 평생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라는 것. 준호 씨를 만나면서 나는 변했다. 거울을 보면 다른 사람이 보였다. 머리를 염색했고, 피부 관리를 시작했고, 새 옷을 샀다. 물론 비싼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소비였다. 딸이 전화했다.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산 다니고 있어. 산이요? 엄마가요? 좋네요. 건강에도 좋고요. 기분도 좋더라. 딸은 내가 변한 걸 느꼈을 것이다. 예전에 나는 늘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말했으니까. 남편은 여전히 몰랐다. 여보, 나 오늘 바다 다녀왔어요. 바다? 혼자? 산악회 사람들이랑요. 그래. 그게 끝이었다. 관심도 질문도 없었다.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남편과 나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삶을 사는 두 명의 타인이라는 것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인정하는 게 편했다. 준호 씨에게 말했다. 저 남편이랑 사이가 끝난 것 같아요. 끝났다는 게 이혼하시려고요? 아니요. 이혼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떠난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요. 이제야 인정하는 거예요. 준호 씨는 내 손을 잡았다. 힘드시죠?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영숙 씨. 네. 저는 영숙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영숙 씨 편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12. 두 번째 봄. 가을이 왔다. 산은 단풍으로 물들었다. 빨강, 노랑, 주황. 온 산이 불타는 것 같았다. 영숙 씨, 저기 봐요. 단풍 정말 예쁘죠? 네. 정말 예쁘네요. 우리는 단풍길을 걸었다. 발밑에는 낙엽이 깔려 있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좋았다. 정상에 올랐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영숙 씨. 네. 제가 영숙 씨 만난 게 1년 됐어요. 벌써요? 네. 시간 참 빠르죠? 정말 빠르네요. 이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준호 씨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영숙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영숙 씨가 제 인생에 빛을 가져다 줬어요. 저도요. 준호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포옹했다. 처음으로. 따뜻했다. 안전했다. 집 같았다. 영숙 씨. 네.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나요. 오래오래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날렸다. 우리는 그 속에 서 있었다. 이것이 나의 두 번째 봄이구나. 60이 넘어서 찾은 봄. 늦었지만 아름다운 봄. 60이 넘어서야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것을,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답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40년 동안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딸을 위해. 물론 후회하지 않는다.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싶다. 그게 이기적인 걸까? 아니다.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늦은 건 없다고. 인생은 60에 끝나지 않는다. 70도, 80도 아니다. 숨 쉬는 한 변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나처럼 평생 참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이기적인 게 아니다. 인간다운 거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마음이 살아있다면 당신은 아직 젊다. 용기를 내라. 작은 걸음이라도 좋다. 산악회든 동호회든 무엇이든 시작해보라.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날 것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자신을 만날 것이다. 나는 60에 시작했다. 당신은 언제 시작할 것인가? 오늘도 나는 산에 간다. 준호 씨와 함께 우리는 손을 잡고 걷는다. 말없이 걷는다. 그 침묵이 편하다. 정상에 서면 세상이 발밑에 있다. 나는 깊이 숨을 쉰다. 자유의 공기를 마신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이제부터의 인생이다. 늦었지만 아름답다. 후회는 없다. 오히려 감사하다. 고통이 있었기에 기쁨을 아는 것이고 어둠이 있었기에 빛을 아는 것이니까. 준호 씨가 말한다. 영숙 씨, 행복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네,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그건 진심이다. 인생의 두 번째 봄.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편안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 만남을 위해 눌러주세요. 그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키는 중간이었고 체격은 단단해 보였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온화했다. 네, 괜찮아요. 천천히 가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산은 도망가지 않아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마음이 놓였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그는 내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1시간쯤 오르자 작은 쉼터가 나왔다. 나무 벤치가 있었고 사람들이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여기서 좀 쉬세요. 그가 말했다. 나는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다. 그도 옆에 앉았다. 처음이시죠? 네. 등산은 처음이에요. 잘하고 계세요. 처음인 것 치고는 페이스가 좋아요. 칭찬이 어색했다. 살면서 칭찬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었다. 저는 이 산악회 시작한 지 5년 됐어요. 그가 말했다. 5년이요? 그럼 여기 잘 아시겠네요. 네. 이 산만 해도 100번은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올 때마다 다르게 느껴져요. 계절마다 다르고 날씨마다 다르고. 산이 그렇게 좋으세요? 좋아요. 산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세상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싶어서 왔어요.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상까지 가면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길은 점점 가팔라졌다. 바위가 많아지고 계단이 나타났다. 숨이 턱까지 찼다. 다리는 후들거렸다. 힘들면 제 손 잡으세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남자의 손을 잡다니. 결혼한 여자가. 하지만 그 순간 그런 생각들이 우스웠다. 나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등산객이었고 그는 친절한 선배였다.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악수할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안정감이 느껴졌다. 그는 나를 이끌어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얼마나 올랐을까? 다 왔어요. 정상이에요. 그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멎었다. 세상이 발밑에 있었다. 구름이 산 아래를 덮고 있었고 멀리 다른 산들이 겹겹이 보였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시원했다. 햇살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 말이 필요 없었다. 평생 처음 보는 풍경이었다. 아니,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자유. 그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발밑에 세상이 있고 머리 위에 하늘이 있고 나는 그 사이에 서 있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 눈물이 났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너무 좋아서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 정상에 왔을 때 울었거든요. 그도 울었다고? 이 단단해 보이는 남자가. 왜요? 힘들었던 일이 많았어요. 그때 그가 말했다. 우리는 바위에 앉았다. 배낭에서 김밥을 꺼냈다. 그도 자신의 도시락을 꺼냈다. 말해도 될까요? 제 이야기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5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암이었어요. 3년 투병하다가 갔어요. 목소리가 낮아졌다. 간병하느라 직장도 그만뒀어요. 퇴직금 다 병원비로 들어갔고 아내가 가고 나니까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 산을 시작했어요.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더라고요. 아내를 보내준 것도 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다 산에서 배웠어요. 자녀분은요? 딸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외국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혼자 사는 거구나.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하지만 견딜만 해요. 산악회 사람들도 있고 취미도 생기고 그럭저럭 살아요. 그는 웃었다. 쓸쓸하지만 담담한 웃음이었다. 부인은요? 그가 물었다. 내 차례였다. 남편은 있어요. 집에. 사이가 안 좋으세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솔직해서 좋았다. 나쁘진 않아요. 그냥 없어요. 사이라는 게. 말하면서 깨달았다. 정말 그랬다. 남편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도 미움도 관심도.
그냥 습관적으로 함께 사는 두 사람.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했어요. 그런데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고백이 쏟아져 나왔다.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고 애 키우느라 시어머니 수발하느라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제가 없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이 사라졌더라고요. 목이 메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나를 찾으러요. 그가 내 손을 덮었다. 따뜻했다. 찾으실 거예요. 이미 시작하셨잖아요. 그의 말에 눈물이 터졌다. 나는 정상에서 모르는 남자 앞에서 평생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곁에 앉아 있었다.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정상에서 1시간을 머물렀다. 다른 산악 회원들과 사진도 찍고 간식도 나눠 먹었다. 사람들은 따뜻했다. 누구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하산을 시작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힘들었다. 무릎에 힘이 들어갔고 발목이 꺾일까봐 조심스러웠다. 천천히요. 제가 앞에서 갈게요. 그가 앞장섰다. 나는 그의 뒤를 따랐다. 가파른 계단에서 그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주저없이 잡았다. 이상했다. 남편의 손은 한 번도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는데, 아니, 남편은 내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다.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배려가 묻어났다. 내려오는 길에 작은 계곡이 있었다. 맑은 물이 흘렀다. 사람들이 손을 씻고 얼굴을 씻었다. 씻고 가세요. 시원해요. 나도 물에 손을 담갔다. 차가웠다. 얼굴을 씻었다. 땀과 먼지가 씻겨 내려갔다. 마치 묵은 때가 벗겨지는 것 같았다. 기분 좋으시죠? 그가 물었다. 네. 정말 좋아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네. 올 거예요.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다. 버스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다. 산을 올랐고 정상에 섰고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조금 찾은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네. 밥은? 지금 할게요. 나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똑같은 반찬들, 똑같은 재료들. 하지만 기분은 달랐다. 오늘 하루 나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 자유의 맛을 알아버렸다. 그 후로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갔다. 남편은 별 관심이 없었다. 다녀와라는 말뿐이었다. 괜찮았다. 오히려 편했다. 산악회 사람들과 친해졌다. 특히 그 남자와는 자주 대화를 나눴다. 이름은 준호였다. 나는 그를 준호 씨라고 불렀고 그는 나를 영숙 씨라고 불렀다. 영숙 씨, 오늘은 다른 산으로 가요. 단풍이 예쁘대요. 좋아요. 어디든 좋아요. 산마다 풍경이 달랐다. 어떤 산은 바위가 많았고 어떤 산은 숲이 우거졌고 어떤 산은 계곡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풍경보다 중요한 건 함께 걷는 사람이었다. 준호 씨는 내 속도에 맞춰 걸었다. 내가 힘들어하면 쉬자고 했고 목이 마르면 물을 건넸고 추우면 자신의 장갑을 벗어주었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어느 날 물었다. 왜요? 잘해주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한테요. 영숙 씨 같은 사람? 영숙 씨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요. 평범하지 않아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영숙 씨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60평생 살다가 새로운 걸 시작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단하다니. 나를 대단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리고요. 그가 덧붙였다. 영숙 씨 옆에 있으면 편해요. 제가 또 뭘 보여줘야 한다거나 잘해야 한다거나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뭘까? 이 감정은 어느 날 산을 내려온 후 준호 씨가 물었다. 영숙 씨, 저랑 차 한잔 할래요? 차요? 네.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어요. 산 내려와서 따뜻한 차 마시면 좋거든요. 망설였다. 남자와 단둘이 카페에?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좋아요. 카페는 산 입구 근처에 있었다. 작고 아늑한 곳이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다. 뭐 드실래요? 커피요. 커피는 카페인이 많아요. 차가 어때요? 유자차 맛있어요. 그럼 유자차요. 그가 주문했다. 잠시 후 따뜻한 유자차가 나왔다. 향이 좋았다. 맛있어요. 그쵸? 여기 자주 와요. 산 다녀오면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산 이야기, 날씨 이야기, 일상 이야기.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즐거웠다. 영숙 씨 집이 어디예요? 미래동이요. 나도 미래동이에요. 어디쯤이에요? 희망 아파트요. 와, 저는 바로 옆 단지예요. 걸어서 10분이에요. 서로 놀랐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살았다니. 그럼 우리 이웃이네요. 준호 씨가 웃었다. 그러게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가까이 산다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그 후로 우리는 가끔 동네에서도 마주쳤다. 슈퍼마켓에서, 공원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영숙 씨, 준호 씨, 마주칠 때마다 반가웠다. 짧게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다. 남편은 몰랐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 내가 어디서 뭘 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조심스러웠다. 이건 뭘까? 우정일까? 아니면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나는 결혼한 여자였고 그도 과부였지만 우리 사이는 그냥 산악회 동료일 뿐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봄이 왔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었고 나무에는 새싹이 돋았다. 공기는 따뜻했고 햇살은 부드러웠다. 어느 토요일 우리는 평소와 다른 산으로 갔다. 그곳은 벚꽃으로 유명한 산이었다. 와, 정상으로 가는 길 양옆으로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다. 예쁘죠? 준호 씨가 물었다. 네, 정말 예쁘네요. 우리는 벚꽃길을 천천히 걸었다. 다른 사람들은 앞서갔다. 우리 둘만 뒤처졌다. 영숙 씨, 네, 할 말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뭔데요?
영숙 씨가 부담스러우면 안 듣는 척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걸음을 멈췄다. 나도 멈췄다. 벚꽃잎이 우리 주위로 떨어졌다. 저 영숙 씨가 좋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처음엔 그냥 산악회 동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숙 씨 생각이 나요. 산에 가는 이유가 영숙 씨를 만나기 위해서가 된 것 같아요.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저는 영숙 씨랑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요. 이야기 나누는 것도, 함께 걷는 것도,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영숙 씨가 결혼하신 거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솔직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을요. 준호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저도 말을 하려는데 눈물이 났다. 저도 준호 씨가 좋아요. 고백이 터져 나왔다.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준호 씨를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해요. 토요일만 기다려줘요. 준호 씨 목소리 듣는 게 좋고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준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영숙 씨, 네.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나요. 산도 가고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그냥 이렇게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을 잡은 채로 벚꽃이 떨어지는 속에서 이게 사랑일까? 60이 넘어서 느끼는 이 감정이 사랑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 평생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라는 것. 준호 씨를 만나면서 나는 변했다. 거울을 보면 다른 사람이 보였다. 머리를 염색했고 피부 관리를 시작했고 새 옷을 샀다. 물론 비싼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소비였다. 딸이 전화했다.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산 다니고 있어. 산이요? 엄마가요? 좋네요. 건강에도 좋고요. 기분도 좋더라. 딸은 내가 변한 걸 느꼈을 것이다. 예전에 나는 늘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말했으니까. 남편은 여전히 몰랐다. 여보, 나 오늘 바다 다녀왔어요. 바다? 혼자? 산악회 사람들이랑요. 그래. 그게 끝이었다. 관심도 질문도 없었다.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남편과 나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삶을 사는 두 명의 타인이라는 것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인정하는 게 편했다. 준호 씨에게 말했다. 저 남편이랑 사이가 끝난 것 같아요. 끝났다는 게 이혼하시려고요? 아니요. 이혼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떠난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요. 이제야 인정하는 거예요. 준호 씨는 내 손을 잡았다. 힘드시죠?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영숙 씨. 네. 저는 영숙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영숙 씨 편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12. 두 번째 봄. 가을이 왔다. 산은 단풍으로 물들었다. 빨강, 노랑, 주황. 온 산이 불타는 것 같았다.
영숙 씨, 저기 봐요. 단풍 정말 예쁘죠? 네, 정말 예쁘네요. 우리는 단풍길을 걸었다. 발밑에는 낙엽이 깔려 있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좋았다. 정상에 올랐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영숙 씨, 네. 제가 영숙 씨 만난 게 1년 됐어요. 벌써요? 네. 시간 참 빠르죠? 정말 빠르네요. 이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준호 씨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영숙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영숙 씨가 제 인생에 빛을 가져다 줬어요. 저도요. 준호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포옹했다. 처음으로 따뜻했다. 안전했다. 집 같았다. 영숙 씨, 네.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나요. 오래오래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날렸다. 우리는 그 속에 서 있었다. 이것이 나의 두 번째 봄이구나. 60이 넘어서 찾은 봄. 늦었지만 아름다운 봄. 60이 넘어서야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것을,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답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40년 동안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딸을 위해. 물론 후회하지 않는다.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싶다. 그게 이기적인 걸까? 아니다.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늦은 건 없다고. 인생은 60에 끝나지 않는다. 70도, 80도 아니다. 숨 쉬는 한 변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나처럼 평생 참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이기적인 게 아니다. 인간다운 거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마음이 살아있다면 당신은 아직 젊다. 용기를 내라. 작은 걸음이라도 좋다. 산악회든 동호회든 무엇이든 시작해보라.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날 것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자신을 만날 것이다. 나는 60에 시작했다. 당신은 언제 시작할 것인가? 오늘도 나는 산에 간다. 준호 씨와 함께 우리는 손을 잡고 걷는다. 말없이 걷는다. 그 침묵이 편하다. 정상에 서면 세상이 발밑에 있다. 나는 깊이 숨을 쉰다. 자유의 공기를 마신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이제부터의 인생이다. 늦었지만 아름답다. 후회는 없다. 오히려 감사하다. 고통이 있었기에 기쁨을 아는 것이고 어둠이 있었기에 빛을 아는 것이니까. 준호 씨가 말한다. 영숙 씨, 행복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네,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그건 진심이다. 인생의 두 번째 봄.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편안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 만남을 위해 눌러주세요.